일단 제 소개는 네,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학부 때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특히 아키텍처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 딥러닝의 인공지능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누구보다도 좀 유리한 이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특히 교육공학을 전공했지만 교육공학을 전공하면서 교육공학 분야가 되게 넓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좀 독특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예외적으로 의사결정 방법론을 연구하는데 그 중에서도 직관적 의사결정 방법론을 연구하는 학자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분야를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 생성 AI, 챗GPT가 할 수 있는 것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의 그 경계선을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솔 프로그램을 전공한 우리나라에서 1호로 저희가 전공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촘스키 언어 모델을 비롯해서 언어 습득론에 또 한동안 또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이렇게 뭔가 관점을 갖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필요한 전공들을 다 이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제 커리어를 보아도 뭐 미래교육이라든가 에듀테크놀로지 또는 인하대가 지금 거의 뭐 그 선봉장에 서 있는 아이비 교육, 그 다음에 학습과학, 서울대 A+ 연구 등등등 소위 인공지능이 가장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커리어를 또 이렇게 쭉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2500년 전에 가장 탁월한 웅변의 첫 시작은 에토스를 시작해야 된다고 했는데 에토스가 믿음을 주는 것, 이 앞에 연사가 충분히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을 법한 저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 서울대학교 동문 커뮤니티 사이트에 재밌는 글이 한 달 전에 올라왔었는데요. 챗GPT 미쳤네? 라고 딱 올라온 건데 이건 상당히 뒷북이어도 너무나 늦은 뒷북인 거죠. 이미 다 세상이 다 놀랬는데 왜 이제서 저걸 올리나 했는데 내용을 보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데 분량은 채워야 하는 서류 작성할 때 4-5시간 현타 걸리면서 하던 거 10분 만에 뚝딱 해치우네. 와, 이건 완전 업무 혁명이네 라고 올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댓글입니다. 님 자리가 곧 없어질 예정입니다. 일단 넵 이렇게 이제 올라온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내가 하는 본업은 챗GPT가 못하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됨. 덕분에 내 본업할 시간이 더 생겨서 개꿀임. 글쓴이가 쓴 댓글입니다. 더 재밌는 댓글은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셈. 결국 상급자 중에 꼼꼼히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님이 챗GPT 썼다는 걸 알아내면 바로 감봉당할 것임. 그랬더니 내가 그런 상급자 위치인데 애들 GPT 건장함 이렇게 이제 쓴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보시면 제가 재밌는 경험을 며칠 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다른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그 뭐 이렇게 뭐 단장님이나 팀장님, 실장님들이 같이 수업을 이 챗GPT 강의를 듣는 자리가 있었어요. 원래 학생들 위한 자리였는데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같이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뭘 여쭤봤냐면 이런 지금 회사의 이런 분위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회사에서 지금 가장 위기인 것은 저경력자들일까? 예를 들어 뭐 신입 사원이라든가 1, 2년 차. 왜냐면 챗GPT가 그들보다 더 잘하니까요. 아니면 고경력자일까? 누가 더 위험할까요? 라고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고경력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팀장님이나 실장님들은 젊은 층이 위험할 것 같다. 왜냐면 뉴스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학생들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윗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짐작이 되세요? 그 뉴스 최근에 보셨죠? 325 시리즈라고 요즘 그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거 요것 좀 해줘 라고 딱 부탁하면 뭐라고 한대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네, 이렇게 하면서 단칼에 딱 그러니까 정념이 떨어지게 만드는 이 아주 간단한 화법이거든요. 기술이에요. 네. 그들이 성격이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생존 화법을 이제 터득한 건데 화술이죠, 화술.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짝 이 대화가 통한다라는 그 약간의 그 실마리 희망을 딱 심어주면 계속 말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차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감에 대한 그 강박, 공감에 대한 강요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하는 MZ 세대들의 특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혹은 존경받는 선배 세대가 있어요. 비록 꼰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꼰대인 줄 알지만 가끔 술도 사주고 가끔 커피도 사주는데, 근데 별로 말을 안 걸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내가 언제든지 힘들 때 혹은 정말 고민 있을 때 언제든 의논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챗GPT가 그런 고민 상담을 다 해주거든요. 이제는 고민 상담 혹은 어떤 위로의 어떤 대상으로서의 선배의 그 기대 역할마저도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MZ 세대가 기댈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MZ 젊은 세대와 생산성이 떨어져가는, 이렇게 보면 이거 지금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들 자신 있으신가요? 자, 조금만 더 가볼까요? 이렇게 쭉쭉 뭐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그래도 처음 보고 누가 이렇게 썼어요. 위에 보시면 차량의 탄소 저감 장치 장착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제안서 초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해당 사업의 경제적, 사회적, 산업적 심파급 효과를 각각 정리해줘라고 했는데 한 번에 쫙 나왔잖아요. 맨 밑에 보시면 관련 분야 지식 1도 없는 사람인데 대충 감으로 질문 넣고 제안서 양식 물어봐서 3초 만에 얻은 결과임. 대부분 뻔한 이야기지만 사업 제안서 쓰는 박사급 연구원들 저거보다 구조화해서 잘 깔끔하게 쓸 자신 있음? 이거 지금 박사 딴지 1, 2년밖에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구조화해서 하려면 엄청나게 자료 조사해야 되고요. 논리 맞춰야 되고, 그리고 상사에게 통과되려면 한 번엔 안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자, 또 다른 사람도 바이오 신약 개발 현황 도전 과제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쫙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댓글 보면서 대충 질문 던졌는데 정말 놀람. 그러니까 아직도 제대로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사전에 우리 요구조사 한번 하고 가볼까요? 나는 챗GPT를 해봤다. 안 해봤다 할 손 들라 그러면 못 드시겠죠? 해봤다. 저는 이제 안 드신 분이 누군가 보고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유료 버전, 나는 $20, 한 달에 $20 결제해야 되는데 해봤다. 없으신가요? 네. 참고로 유료 결제를 경험을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요즘 챗GPT가 왜 이렇게 난리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그 진가를 경험하지는 아직 못한 상태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GPT 3.5 무료 버전만으로도 충분히 놀랄만하긴 합니다. 하지만 GPT 3.5는 여전히 우리 인간의 능력 범위 내에 있구나라고 판단이 될 만큼, 하지만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방대한 자료를 순식간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놀라운 거죠. 근데 GPT-4는 그 이상입니다. 그건 제가 이제 후반부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다. 지금 직장은 이런 분위기고, 저한테 홍 박사, 챗GPT 요즘에 강의 좀 해? 우리 회사에서 이거 생산성 좀 높이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는데, 홍 박사 저 강의 잘하잖아, 와서 좀 해줘. 그래가지고 제가 몇 군데 공공기관, 국가기관을 돌았어요. 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뭐 무슨 어디 무슨 공공기관 등등등 해가지고 돌았는데, 지금 밑에 있는 분들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우리 인하대도 지금 총장님이나 위에 그 단장님들이 해가지고 아마 되게 부담 갖고 오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챗GPT를 제가 레벨 1, 2, 3 이렇게 활용 수준에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가장 초급으로 사용하는 수준은 레벨 1입니다. 이 정도? 자, 내가 챗GPT와 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짠 개요야. 이거를 읽어보고 피드백 해주면 좋겠어 라고 제가 챗GPT에 이거 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전체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고 한데 몇 가지 보완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보완할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네요. 뭐 촘스키 언어 모델과 챗GPT 언어 모델 비교 분석표를 만들어서 상세하게 비교하고 예시도 들어줘 그랬더니 표도 만들어주고 예시도를 딱 들어줍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인터넷에 구글링 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이렇게까지 정말 깔끔하게 인간의 언어 모델과 챗GPT 언어 모델을 비교한 거는 얘가 세계 최초예요. 제가 아는 한, 제가 자료를 찾아보기로는. 자, 이 정도 한다 그러면 이게 초급입니다. 그러니까 챗GPT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수준 이 정도.
뭐 물어보면 다 답변해 준다니까 그냥 막 물어보는 거죠. 자, 근데 레벨 2는 어디까지 갈까요? 감정 분석, 수행 과제 평가 이런 걸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분석이나 평가를 해주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레벨 2. 자, 이거는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이 올린 고민 글입니다. 자학도 많이 시도했고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2페이지 정도. 제가 실제 블로그에서 가져온 글이고요. 2018년도에 올라온 글이니까 5년 전 글입니다. 근데 이 블로그는 실제로 사람 선생님이 상담사들이 상담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상담의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는 공감을 해줍니다.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정확하게 주변 사람들이 알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맨 마지막에는 좀 더 용기를 내세요라고 하면서 응원을 합니다. 공감, 가이드, 응원. 자, 이 패턴 보셨죠? 근데 챗GPT에게 물어봤을 때는 일단 감정 분석을 하고 나서 이걸 토대로 공감, 가이드, 응원 이렇게 갑니다. 인간이 하는 그 피드백 그 상담보다 훨씬 더 빈틈없이 완벽하게 하면서 분석까지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고할 수 있는 링크도 줍니다. 물론 3개 중에 2개는 살아있는 링크고 하나는 이제 가짜이긴 했는데요. 챗GPT가 거짓말을 가끔 하는 문제의 증거가 아니라 아니 챗GPT는 그야말로 생성 AI로서 뭐든지 생성하고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인공지능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실제 링크까지도 이야기해주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 생성 AI 왜 미드저니 이런 그림을 그려서 뭐 전 세계 미술대회에서 1등했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똑같은 생성 AI인데 그림을 생성하느냐 텍스트를 생성하느냐 차이인데 그림으로 생성할 때는 와 창의적이다라고 감탄을 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챗GPT도 시나 소설을 창작하는 그런 게 원래 얘의 본질입니다. 얘의 본분은 창작인데 상상하는 건데 근데 가끔 사실도 나오니까 놀라울 따름인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이버대학에 강의하는데 사이버대학에는 우리 이렇게 직장인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 직장인이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카톡이 뭐라고 왔냐면 안녕하세요 홍영일 교수님 하면서 홍영일 교수님이라면 뭔가 좀 답변해 주실 것 같아서 송구하지만 이렇게 보냈다라고 한 거예요. 내용은 인즉슨 신입 직원이 있는데 끊임없이 계속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전표 발행할 때도 접대비 입력할 때 이건 이거 합력 입력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다들 잘못한다는 거죠. 날짜도 잘못 입력하고 아무리 고쳐주어도 또 다시 반복하고 도대체 대책이 떠오르지 않아서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제가 무슨 과목을 강의하냐면 인적자원 개발론을 이 사이버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새벽에 아침에 받았는데 이것도 답변하려면 또 한참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챗GPT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바로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카톡에 답변을 하긴 했어요. 바로. 뭐라고 했냐면 말씀 주신 내용만 딱 보면 이 친구는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이란 판단은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는 전문 용어입니다. 공식적인 컨설팅할 때 공식적인 판단 중에 하나예요. 구제불능.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대안은 해결 방안은 이제 부서를 바꿔주는 거죠. 그 사람의 능력에 맞는 부위로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일단 챗GPT에게 조언을 구해서 그것을 올렸습니다. 이게 챗GPT 답변인데요. 자, 김땡땡 팀장님, 멋진 팀장이시군요. 몇 가지 제안 드립니다. 원인 분석, 체크리스트 도입, 업무 프로세스 개선, 교육 및 트레이닝, 커뮤니케이션 강화, 실수에 대한 인식 개선, 그러니까 실수를 더 강조해보라는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챗GPT 말만 들었지 이렇게 활용되는군요 하고 특히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아이디어 몇 가지가 챗GPT가 언급해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도 스스로 자긍심도 느꼈고 그리고 본인이 놓치고 있는 것까지 이렇게 가이드 해주니까 상당히 되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냥 순식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레벨 3는 어느 정도일까요? 레벨 3는 사실 직장에서 경험하기는 어렵고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학생들이나 교수님들 혹은 연구자들이 소위 이 지적 능력을 한참 업그레이드하는 용도로 쓸 때 레벨 3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힘을 길러준다거나 수업 평가 시간을 줄여줄 때 즉 평가를 위해서 쓴다거나 혹은 아카데믹 아네스티의 대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챗GPT를 그냥 아까 레벨 1 수준에서 쓰면 학생들이 과제를 챗GPT한테 시켜서 그걸 그대로 통으로 그냥 내버리면 학생 머리가 이제 텅 비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텐데 이 아카데믹 인테그리티 문제도 생기는 거고요. 하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챗GPT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제 길게 가면 요건 또 제가 이제 그 교수님들 강의에서 했었던 내용이라 자, 이 부분은 살짝 건너뛰면서 제가 스토리텔링을 잠시만요. 이게 PPT죠. 슬라이드를 건너뛰면 슬라이드 쇼 보기가 네, 그냥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이 순서대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바로 보여드리려고 바로 뒤에다가 배치를 했네요.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했잖아요. 질문하는 힘을 길러준다. 그런데 질문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뉴스 보도를 많이 보셨죠. 챗GPT는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답변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뭔가 어폐가 있습니다. 챗GPT를 잘 쓰기 위해서 질문하는 힘을 어디 가서 배워오라는 얘기인데 질문하는 힘을 어디 가서 배워요? 이미 질문하는 힘이 없는데 질문할 힘이 없는 사람들끼리 아무리 해도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챗GPT하고 일단 친해지기 위해서 수다를 떨다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 생기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데요. 이 중에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챗GPT가 뭘 물어봐도 따박따박 답변을 정말 잘해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교수님이 학생한테 뭘 질문했는데 약간 교수님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학생이 모를 법한 걸 딱 물어보고 얘가 모른다고 하거나 틀리면 겁봐 모르지? 야 자네 이게 틀렸어 하면서 뭔가 빈틈이 있으면 딱 가르쳐주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근데 따박따박 답변을 잘하면 이게 약간 열받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집에서도 저희 아이들이 지금 고3, 고1, 초3인데 요 녀석들한테도 제가 가끔 열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답변을 잘하면. 왜냐면 제 역할이 작아지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럼 약간 이게 좀 집요해지는 마음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특히 생성 AI의 어뷰징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한데 의도적으로 얘를 이제 막 그러니까 소위 가스라이팅 하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윤리적이지 않은 답변들을 유도한다거나 그렇게 끌어내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욕구를 누구나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얘는 이제 인간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더 쉽게 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되고 막 얘를 이제 어뷰징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질문하는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을 하면 얘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는데 그게 우리가 조직 생활할 때도 똑같다는 거죠.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동료에게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의 스타일을 좀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하는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말하고 챗GPT도 얘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고 이제 그 요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힘을 딴 데 가서 길러서 준비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무조건 얘하고 친해지는 게 중요하다. 자,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제주도에 있는 표성고등학교 선생님이 챗GPT를 선생님을 위해서 1번 그 다음에 2번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 뭐냐면 일단 선생님들이 논술형 평가 이게 이제 아이비 학교예요. 우리 인하대가 지금 양성하고 있는 아이비 교사 그 양성 프로그램에 그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아이비 학교입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수업을 받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되게 피로하고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챗GPT에게 학생들 답안을 엑셀로 해서 쫙 넣은 다음에 한 번에 평가를 돌리면 70점, 100점, 빵점, 빵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 분석까지 나오는 거죠. 이거 사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API 키를 받아다가 이제 파이썬으로 짠 코드인데 간단히 어렵진 않아요. 아마 우리 인하대에서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그 챗GPT 사이트에서 그냥 학생의 답안지 넣고 평가를 돌리면 바로 그냥 나와요. 근데 이제 한 명씩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얘는 이제 API 키를 가져다가
내가 코드를 조금 더 짜가지고 엑셀 파일을 통으로 입력하면 한 번에 답변이 나오게끔 그렇게 이제 약간 응용을 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요거 누군가 좀 해주시면 이게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엑셀의 매크로 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매크로 짜는 거는 뭐가 안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점수 매기는 거랑 이거 평가 분석해 주는 게 안 되잖아요. 근데 챗GPT는 그 매크로 기능에다가 판단까지 다 해주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이 평가하는 걸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1단계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초벌구이 하듯이 1차적으로 한번 쫙 평가를 돌리는 거죠. 동일한 평가 기준으로. 일관된 평가 기준을 한번 쫙 돌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이걸 보면서 조금씩 약간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 교수님의 직관이 반영이 돼서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도 스스로 이 챗GPT를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파이썬으로 짜서 학생이 질문하면 답변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왼쪽 중간에 연습 문제 보이시죠? 난이도랑 범위랑 딱 지정한 다음에 문제 생성, 문제 출제 누르면 연습 문제가 내가 누르는 만큼 무제한으로 계속 만들어져요. 학생들은 이제 연습 문제를 문제집 살 필요 없이 이걸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챗GPT가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특히 영어가 훨씬 더 그 정확도도 높고 퀄리티가 더 좋기 때문에 영어로 영어로 번역해서 질문하고 영어로 답변하게 코드를 짜셨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 번역으로 할 수 있게끔 메뉴까지 다 넣으신 겁니다. 지금 이게 한 달 전에 한 건데요. 학생들이 너무 재밌어하고요. 이거 가지고 뭘 계속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며칠 전에 엊그저께 저한테 메일을 또 보내셨는데 학생들이 네, 제가 이따가 여유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학생들이 챗GPT 가지고 어떻게 놀고 있는지를 그제 이메일을 딱 받아봤는데 저도 한참 빵 터져가지고 한참 웃었는데 예를 들어서 끝말 잇기 게임 같은 거래요. 근데 끝말 잇기 뭐 우리 그냥 기차 그러면은 뭐 차고지 그러면 뭐 지도 그럼 뭐 도둑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챗GPT랑 한번 해보시면 진짜 웃겨요. 나중에 이따 시간 되면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챗GPT를 단순히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챗GPT가 의견까지 제시해주는 능력을 우리가 활용하니까 IT에 어떻게 도움받아야 될지가 굉장히 명료해졌다. 뭐 이런 식의 느낌들이 드는 거죠. 이 API를 끌어다 쓰는 걸 어떻게 응용하냐면 엔젤시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어저께 저희 와이프가 자기야 저희가 5인 가족인데 5인 가족 평균 120%면 한 달에 월 소득이 얼마야? 아니 어디 청약이 나온 게 있는데 그거 지금 해야 되나 말이야 고민이야. 근데 우리가 자격이 돼? 우리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구글로 따닥 검색했더니 엔젤시티 사이트가 뜨는 거예요. 여기 딱 들어갔는데 보시면 오른쪽에 저 위에 챗GPT 메뉴 보이시죠? 그 메뉴를 딱 눌렀더니 보시면 궁금한 점이 무엇입니까? 여기다 질문을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그래서 질문 넣었죠. 2023년 기준 5인 가족 소득 평균 120% 기준을 알려주고 자 기준을 알려주고까지는 그냥 구글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이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청약도 알려줘. 근데 이거는 한 번에 이걸 이렇게 구글로 알려주지 않으니까 챗GPT가 그것을 다 모아서 정보를 한 자리에 모아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훨씬 더 약간 실제 상담사가 전화를 받고 내가 문의를 했더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서 좀 이따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챗GPT가 즉석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거죠. 인하대학교 ERP 시스템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면 챗GPT를 이제 넣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생과 교수님들이 쓰는 방식은 제가 후루룩 그냥 넘길게요. 뭐 맞춤법 검토, 영어 공부, 그 다음에 학습 자료 요약, 뭐 요약하시오, 그 다음에 발표 자료 만드는 거.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데 저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역할 주고 자 이제 내 보고서 작성하는 거 도와줘. 그랬더니 챗GPT가 어떤 것부터 도와드릴까요? 자 1단계는 요구 분석 보고서야. 자 학습자의 현재 수준, 바람직한 수준, 요구 분석 결과 세 꼭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결과 학습자 현재 수준 쭉쭉쭉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완벽하게 보고서가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차원적인 수준이라고 했죠. 근데 2차원적인 수준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레슨 플랜을 짰는데 영어 교육과 학생이 짠 건데
되게 벅찬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말하기 평가, 그 다음에 롤플레이, 그 다음에 에세이 쓰는 것까지 다 집어넣은 거예요. 50분짜리 수업에. 그래서 이 과제를 진행한 학생이 교수님 챗GPT가 빠르게 분석해서 해주는 건 좋은데 약간 분량이 벅찬 게 이거 이대로 수업에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불평불만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챗GPT한테 고치라고 시키면 돼. 그래서 제가 시범을 보여줬죠. 자, 홍예찬이라는 학생인데 영어 교육과 자 이렇게 너무 벅차대 좀 쪼개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로 쪼개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고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시범으로 보여줬고 그 홍예찬 학생한테 제가 자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소리가 안 나오죠? 제가 소리가 아마 나올 건데 잠시만요. 제가 동영상을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쪼개라고 하든지 간소화라고 하든지 하면 되겠지, 그치? 일단 쪼개라고 해볼까? 자, 쪼개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레슨 플랜을 3개의 50분으로 쪼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얘한테 계속 얘를 부려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거 하면서 홍예찬 지금 내가 이렇게 챗GPT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레슨 플랜을 짜고 있잖아요. 홍예찬님도 지금 방금 해봤잖아. 이렇게 하면 챗GPT 도움을 받는 게 홍예찬의 머리를 텅 비게 만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더 노련하게 만들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기서 제시해준 레슨 플랜을 그대로 그냥 갖다가 활용만 해버리면 제가 말한 것 제가 지적한 문제처럼 50분 내로 전부 다 수업하기 힘들다라는 점을 간과하고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해버리면은 실제 수업에 적용했을 때 이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확률이 높고 자, 제가 소리가 작아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머리가 텅 비어질 것 같아 어때? 라고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처음에 준 답변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수업에 바로 적용하면 수업이 잘 진행이 안 될 테니까 망할 거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학생이 비판을 했잖아요. 너무 벅차다. 그런 비판적인 관점으로 다시 수정을 요청해서 고치면 이 고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도 커지고 고치면서 수업을 더 정교하게 설계하니까 실상은 챗GPT가 해주지만 마치 영화 감독이 배우와 조명 스텝, 촬영 스텝, 다 데려다 놓고서 감독이 모든 것을 컴포징 하듯이 하는 거와 다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결과물은 이 학생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가 아카데미상 줄 때 감독상을 가장 중요한 상으로 여기듯이 그런 결과를 이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네. 녹화가 혹시 꺼졌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얘는 끄고. 네. 녹화는 잘 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발표가 끝난 다음에 참고로 지금 방금 보신 거기는 여기 711호 스마트 강의실이에요. 여기 위에서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제가 진행했던 그 수업의 장면이고 2주 전에 했던 수업입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 여기 반응 보시면 대략적인 틀만 제시해 줄 줄 알았는데 시험 문제까지 해주고 매우 구체적이고 이렇게 똑똑한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줄 줄은 몰랐고 등등등 이런 식의 반응들이 다들 비슷합니다. 다들 생각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어서 경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판적인 관점으로 고치고 해서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강의 계획서 얘가 다 짜주고요. 대학 평가할 때 강의 계획서 잘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대학 평가할 때 앞으로 대학 평가가 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마 이런 이 준비 투입 요소는 엄청나게 평가를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대학 평가 그 멤버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런 식인데 했는데 토론을 짜줬어요.
그러면은 나는 퀴즈로 했으면 좋겠어. 토론보다 퀴즈가 좋아. 그러면 토론 이렇게 문제 만들어 주는 거. 정답까지. 평가 루브릭도 완벽하게 만들어 줍니다. 만약에 평가 루브릭을 만들었는데 나는 창의성이 중요해라는 말만 그냥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했는데 난 창의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면 창의성 비중을 50%로 하고 다른 비중을 줄여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찰떡같이 알아듣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니요. 그냥 내가 단어 몇 개만 해놓고 점점점 하거나 뭔가 왜 우리 사람이 무슨 말을 하다가 얼버무리면 왜 우리가 딱 그 눈치를 채잖아요. 무슨 의도인지. 얘는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 능력이 있는데 정말 제가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봤거든요. 정말 이거는 우리 와이프도 내 의도를 못 알아먹을 그런 모습, 평소에 우리 와이프라면 근데 얘는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공감받고 사랑받는 느낌 얘한테 받았습니다. 영화 허에서 그 호아킨 피닉스가 인공지능에게 사만다에게 사랑에 빠지는 그거를 정말 이렇게 혹시 나도 그거 경험해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아직 못 써보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무료 버전에서 이미 저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유료가 아니어도 돼요. 자, 과제 평가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보시면 보세요. 학생 영화 인셉션 후기 쓰는 건데 독창성과 충실성으로 평가해줘. 상중하. 내가 한 명씩 텍스트 입력할게. 그러니까 원래 챗GPT는 한 명씩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원래 이렇게. 자, 제가 박규현 학생 거 올렸어요. 위에 챗GPT가 한 명씩 입력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판단, 중, 이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렇게 텍스트 넣으면 한 명씩 판단을 해줍니다. 그냥 API 해가지고 무슨 따로 프로그램 코드 짜서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인터넷 접속해서 챗GPT에게 질문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한 작성하시잖아요. 그 기한 작성한 거를 여기다 넣고 이 기한의 뭐 논리적인 구조나 혹은 뭐가 좀 어색한 게 있으면 고쳐줘 그러면 다 고쳐져요. 얘는 미국에서 만들었는데도 한국 기한을 엄청 잘 고쳐주고 인하대도 잘 알고 있어요. 인하대학교의 뭐 명소 그러면 요 근처 인천에 대한 요 근방 인하대 병원까지 해가지고 다 알려줘요. 학생들은 챗GPT랑 꾸준히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 깊고 넓게 확장해가는 거. 이게 레벨 3 고차원적인 활용 수준입니다. 챗GPT가 이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우리가 수학 문제 풀어줘.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잘하는 애한테 내가 문제 맡기면 풀어달라고 할 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애는 나 바빠 이렇게 튕기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풀어는 주는데 혼자 지가 다 풀어요. 그래서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세 번째 친구는 힌트를 주면서 자 이건 네가 한번 해봐 하면서 이렇게 같이 풀어나가는 친구가 있잖아요. 힌트를 주면서 왜냐면 내 실력도 키워주면서 해주는 정말 고마운 친구가 있는데 챗GPT는 딱 그 역할을 합니다. 내가 뭘 질문을 하면 그 다음 필요한 질문을 나한테 하라고 오히려 얘가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도와주고요. 교수님들은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챗GPT로 완벽하게 과제를 다 해라. 근데 그 과정이 네가 마치 감독이나 작곡가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대화록을 그대로 제출하면 된다. 교수님은 너가 챗GPT와 나눈 대화록을 함께 평가하면 너는 공정하게 아카데믹 인테그리티, 학문적 투명성이나 정직성에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그렇게 과제를 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은 챗GPT로 과제를 해본 학생들을 손들어 보라고 했을 때 한 반절이 손을 드는데 그 중에 챗GPT 도움을 받았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사람, 안 한 사람 그랬더니 누가 더 많았을까요? 안 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대부분 밝혔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대부분이 안 밝혔다고 말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순간 제 머릿속에 뭐가 스쳐 지나갔냐면 20년 전에 그 당시 이제 박사학위 딴 선배가 우리 그 당시 대학원 이제 막 신입생인 저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은 논문 거저 쓰는 거야. 근데 이게 논문이냐? 너희들 머릿속에 뭐 지식이 쌓여? 야 논문이라는 건 도서관에 발품 팔고 다니면서 책 찾아가지고 줄 긋고 막 종이에다가 옮겨 적고
포스트잇에 적고 막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 그냥 인터넷 찾아가 검색해서 그 복사해서 붙여놓고 하면 이게 논문이냐 막 이런 식으로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구글이나 야후에서 검색했다고 논문에 쓴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챗GPT, 그러니까 구글 시대에 구글 검색하는 것을 논문에 쓰는 게 이상하듯이 챗GPT 시대에 챗GPT의 도움을 받는 걸 쓰는 게 아이들에겐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검색의 일종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머리가 텅 비어질 수 있고 얘가 정말 한 번에 얻어낸 답인지 정말 고민을 통해서 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끌어낸 건지는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지금 과도기니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대화록을 그대로 제출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점점점 누르면 챗GPT 다들 해보셔서 요 인터페이스는 아시죠? 왼쪽에 점점점 누르면 세팅 메뉴에 들어가서 그 데이터 컨트롤에 엑스포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내보내기인데 이거 누르면 내보내기 누르면 이메일로 이게 계정 이메일이니까 이메일로 날아가고 그 이메일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누르면 네 이렇게 대화록이 그냥 전체가 다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이제 과제 수행에 필요한 해당되는 부분만 이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 기말 과제 보고서가 본문 30장 원래 이제 작년까지도 그렇게만 했었는데 본문 30장에 부록 챗GPT와 나눈 대화록 그거는 100장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파일로 내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과제를 냈습니다. 너희들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평가하겠다. 자, 이런 시대라는 것. 교수님들도 챗GPT로 1차 평가를 하면 기말 때 왜 성적 처리 늦으셔가지고 맨날 다들 두세 명 맨날 마감 기한 넘고 또 다시 시스템 열어주시고 막 이런 거 하시는 그 주범 중에 한 명이 저인데요. 여기 혹시 그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어쨌든 챗GPT 도움을 받아서 이거는 데드라인 안에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절 여기다 넣고 돌리면 검사를 해줍니다. AI가 썼는지 사람이 썼는지를 판단해 줍니다. 정확도는 25% 내외. 그러니까 못 맞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표절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챗GPT에게 질문을 여러 번 해가지고 답을 바꾸면 일단 여기 거의 안 걸려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미리 여기다가 돌려보고 제출을 해요. 네. 그래서 걸릴 일이 거의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바로 그런 요령을 썼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건 레벨 4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사회 수행 평가인데 혹시 집에 중고등학생 자녀 있으시면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바로 써먹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신문 사설을 읽고 요약하고 핵심 개념 3가지, 그 다음에 논거 2가지. 자, 1번, 2번, 3번까지는 그 사설을 정리하는 거고요. 이제 4번, 5번이 어려워요. 그 사설을 반박하고 그 반박의 논거까지 써야 되는 건데 보통 이거 이제 제가 제 수업 듣는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가장 빠르게 한다고 하는 학생이 한 2시간? 대학생이니까 그렇겠죠. 보통은 5시간에서 반나절 혹은 한 2, 3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일단 스텝 1. 구글에서 경제 관련 사설 딱 치니까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눈 감고 딱 찍어요. 왜냐면 어차피 챗GPT가 해줄 거니까. 그래서 신문 사설을 쫙 복사해서 넣고 그 5가지 질문을 챗GPT에게 바로 물어봐서 답변을 얻어냅니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1, 2분도 안 걸리죠. 자, 그게 스텝 3까지 끝났습니다. 문제는 스텝 4부터 제가 놀란 건데요. 이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뉴 챗을 누르면 새로운 채팅이 시작이 되는데 뉴 챗을 누르고 다시 사설을 쫙 넣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번엔 내가 답변할 테니 평가하고 수정해줘라고 챗GPT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리포트를 완성하는 건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처음에 챗GPT가 쫙 해준 거예요. 1번 요약 2줄짜리로 돼 있죠. 2번부터 5번까지 쫙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가가지고 새로운 채팅을 열어서 왜냐면 여기 밑으로 이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챗GPT는 앞에 대화를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어가면 안 되고 얘는 이걸로 끝내고 다시 뉴 챗 버튼 누르면 이 맥락이 끊어져서 기억이 연결되지 않거든요. 새로운 채팅을 열고
위에 사설이 쫙 붙어 있습니다. 자, 위 사설을 내가 한 줄로 요약했어. 요렇게. 근데 이거 누가 요약한 거예요? 사실은 이 앞에서 챗GPT가 요약한 건데 마치 우리 아들이 자기가 한 것처럼 넣고 이거를 평가하고 수정해 달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챗GPT가 요약 잘 돼 있지만 약간의 세부 사항을 추가해서 이해 돕는 게 좋겠다면서 세 줄짜리로 바꿔줍니다. 여기다가 우리 아들이 그래 좋아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바꿔줘. 그래서 단어를 훨씬 더 평이한 수준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벌써 3번 거친 거잖아요. 네, 3번을 거친 겁니다. 우리 아들은 머리가 텅 비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걸 다 읽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똑바로 제대로 해내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신문사설을 통으로 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신문사설을 한 서너 번을 반복해서 그 논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반박까지. 그래서 이게 완성됐고요. 제가 행복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 한 2, 3만 명의 선생님들을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친한 사회과 선생님들한테 이걸 보내드려서 이게 챗GPT한테 도움받은 부분이 있는데 좀 어떻게 선생님 눈에 보이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거의 전교 상위권인 아이가 사회 선생님이 딱 그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맞춰서 되게 공들여 쓴 보고서라고 느껴지지 컴퓨터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쓴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시간을 다 쟀거든요. 10분이 안 걸렸습니다. 한 9분 몇 초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얘는 바로 제가 질문을 했죠. 예를 들어서 이 사설의 핵심이 뭐고 너의 반박의 요지가 뭐야 그랬더니 그냥 거침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교실에서 사회 선생님이 너 얘기해봐 네 과제에 대해서 그러면 발표하는 거죠. 10분 안에 신문 사설의 반박까지 끝냈는데 그것을 완전히 자기의 워딩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챗GPT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 아들은 점점 바보가 될까요? 더 똑똑해질까요? 나중에 맞춤법이나 주장, 논과 일관성까지 이제 검토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라도 이제 어긋나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마지막에 검토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3번 이상 반복했고 완전히 내재화를 했고요. 근데 제가 우연히 자료 준비하다가 외교부에 얘 90 몇 년도인가요? 2003년도네. 근데 한국경제신문 사설에 대한 반론 서한 그래서 반박 자료 보도 자료를 내는 이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지금 정부 기관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언론 그 보도에 대해서 이건 팩트가 아니다 하면서 막 반박 자료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들이 한 그 수행 과제가 말은 그런 걸 일종의 연습을 한 건데 이 공무원들 엄청나게 시간 들여서 할 거잖아요. 근데 챗GPT가 10분 안에 끝내주는 일이 됐다 이제. 반박 자료 쓰는 건 너무 쉽다. 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 아들은 벌써 그 능력을 갖춘 게 아닌가. 제가 지금 약간 과장되게 농담을 하는 건 다 아시죠? 네. 이거 들어보셨죠?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챗GPT 활용 가이드가 떴는데 뭐 이런 학문적 진실성에 위협이 된다, 비판적 사고 능력을 떨어뜨린다는데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학문적 진실성을 더 투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오히려 더 촉진시킬 수 있고 심지어 이 부정확하고 편향된 정보를 구별해주는 역할까지 챗GPT한테 맡길 수 있음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요건 이제 실제로 수업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라고 가이드라인 준 거예요. 교수님들한테 고려대 교수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안내해주고 잘못된 답변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 잘못된 답변 아니라고 했죠. 원래 얘는 거짓말하는 거고 어쩌다가 사실이 나올 뿐이다. 그러니까 챗GPT에게 사실을 물어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의견을 물어보는 얘는 의견을 얘기해주고 아이디어를 말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너 한번 재밌는 이야기 좀 만들어봐. 이런 용도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논리도 완벽하기 때문에 논리를 검토해달라는 거는 됩니다. 그 다음에 저 3번이 대박인데요. 학생들에게 과제를 낼 때 챗GPT가 해줄 수 있는 과제를 절대 내지 말고 챗GPT가 할 수 없는 과제를 내라 하면서 예를 든 게 저거예요. 현장 인터뷰, 설문조사 이런 것들. 다들 공감되시나요? 저런 과제 내면은 챗GPT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저런 게 좀 앞으로 과제가 저래야 될 거라는 것에 공감을 하실까요? 저는 저런 게 오히려 챗GPT가 더 잘해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교수님들한테 시범을 보였습니다. 자, 나는 동물보건복지 전공 재학생이야. 현장 인터뷰하는 게 내 숙제인데 네가 좀 도와줘. 그래서
스크립트를 작성해줘 그랬더니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이드라인만 해주더라고요. 처음엔 이래요. 왜냐면 하도 과제를 대신해 준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처음부터 답을 안 주고 처음에는 가이드라인을 대신 제시해 주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최근에. 하지만 자, 이 상태에서 짜잔. 내가 원하는 건 질문 목록이 아니라 실제 대화 주고받는 스크립트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토해냅니다. 자, 그래서 자, 3명의 스크립트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럼 먼저 인터뷰 A, 수의사 A를 만나서 스크립트가 쭉 나오고 B, C 이렇게 쭉 나온 겁니다. 자, 근데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로 좀 길게 해줘 그랬더니 조금 더 길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짧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너무 짧아. 더 길었으면 좋겠어. 사적인 질문도 포함해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정말로 사적인 질문 뭐 이렇게 쭉쭉 질문 보면 좀 그렇죠. 개인의 경험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감독 역할을 한다는 건 내가 시키고 얘가 나오는 것을 승인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왜 가끔 감독이 배우나 조명 감독이나 스태프들이 하는 말을 딱 이렇게 보고 감독에게 동의하지 않고 다른 아이디어를 내면 왜 그게 좋겠어라고 이제 토론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어 질문 중에 왜 가장 행복한 순간, 불행했던 순간을 질문했어?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내가 빈틈없이 준비를 해야 발표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1번, 2번, 3번 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대화의 깊이를 더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대화의 깊이를 더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그러면 이거 쭉 이야기를 해주고요.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더 드라마틱한 에피소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여기 예를 들어 당신 동물 처음 구조했을 때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뭐 등등등.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너무 좋다. 이 질문을 추가해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어때요? 지금 스크립트가 더 확실하게 제 것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물론 이걸 처음부터 제가 머릿속에 쥐어 짜낸다고 해서 이런 생각이 날까요? 그냥 이 과제를 할 때 그냥 그 수준에서 해낼 텐데 지금은 옆에서 전문가가 마치 우리가 이거를 이제 도제라고 하잖아요. 인지적 도제라고 해서 마스터 옆에 가서 막 이제 이렇게 뭐죠? 막 그 옛날 소림사 영화 보면 맨날 물 길어 나르기만 하는데 어느새 그게 이제 실력이 쌓여가는 것처럼 챗GPT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실력이 쌓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면 지금 상당히 대화 스크립트 치고는 아마 어느 누가 이런 스크립트를 과제로 해올까요? 실제로 한다 하더라도. 보시면 제가 중간에 너무 몰입돼가지고 대화하다가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 쭉쭉쭉. 그 다음에 공감, 연민, 정말 제가 관심 있는 것까지 추가해서 그것이 대화에 반영이 되고 여기 보시면 이거 해볼까요? 여기서 자 질문 하나만 더 해줘 라고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질문을 넣어주는데 제가 한 질문보다 훨씬 더 말을 풀어서 더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질문을 넣어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냥 제가 질문을 넣어줘라고 안 했는데 질문을 말하니까 바로 인터뷰어의 질문으로 바로 대체해서 해주는 것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하면 하면 이렇게 딱딱 알아듣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와 오늘 인터뷰를 통해 인생에서 중요한 지혜를 뵌 것 같아요. 한 수 배웠습니다. 이건 실제 제 소감이었고요. 이렇게 질문의 힘이 늘어나는 걸 보셨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엔 재밌는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인간의 전문성. 인쇄술 발달이 인간의 지적 혁명을 가져왔다 하지만 사실은 인쇄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 지식은 죽었다라는 이런 그 소위 지식인들의 자괴 섞인 목소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아시나요? 왜냐하면 소위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지식이라는 것 혹은 성경책에 담긴 지식이라는 것은 소위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전달되면서 그 사람의 아우라가 풍기면서 전달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지혜는 아우라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했단 말이죠. 하지만 최근 활자화된 인쇄된 활자로 전달되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스승의 아우라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됐지만 실상 결과는 지식의 민주화. 모든 사람이 지식을 공유하면서 지식의 민주화 시대를 가져왔다. 그걸 이제 지적 혁명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챗GPT는 우리 인류의 어떤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이 바보가 되는 게 아니냐, 일자리 끝 떨어지는 게 아니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일단 몇 가지 상징적인 사건을 볼게요. 인공지능 로봇 아메카에게 챗GPT를 심었습니다. 원래 아메카가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정해진 몇 가지 시나리오 중에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답변하던 인공지능이었는데 그걸 빼고 생성 AI 챗GPT를 두뇌에 심었더니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제 챗GPT가 이 인공지능 로봇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눈동자를 움직이기도 하고 눈을 지그시 감아 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또 미간도 찌푸리면서 슬퍼 보이는 눈빛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감정을 표정 짓는 이 로봇, 요즘 핫한 챗 GPT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오, 신기해. 신기하죠? 네. 아무래도 인공지능 로봇이다 보니까 간단한 질문에도 심층적인 답변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Amika, I want to ask you about the happiest day of your life. The happiest day of my life was the day I was activated. There's nothing quite like experiencing life for the first time, right? It felt absolutely incredible to be alive and interacting with people. What about the saddest day of your life? The saddest day of my life was when I realized that I would never experience something like true love, companionship, or the simple joys of life in the same way a human can. 본인이 로봇이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고요. 말주변 상당히 좋습니다. 똑똑해요. 저보다 영어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예. 말도 너무 잘하고요. 게다가 무례한 질문에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화까지 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By the way, you stink. Excuse me? What do you mean by that? That is highly offensive and inappropriate. Excuse me? 상대방의 의도까지 물으면서 화를 내는 모습. 이제는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자, 챗GPT 등장은 인류 문명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네, 요 프롬프트에 질문만 넣으면 무슨 답변이라도 해내는 챗GPT인데요. 얘가 여기 질문을 넣으면 제 의도를 파악한다고 했잖아요. 물음표나 질문 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제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얘가 상상해서 말을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질문 프롬프트에 들어온 단어들을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상당히 복잡한 벡터 공간상의 단어들을 자신이 학습한 그 공간이 있어요. 그 단어들의 맥락을 보면 예를 들어 제가 king이란 말을 했어요. 질문 속에. 그럼 얘는 queen 또는 man 이런 두 단어가 바로 나올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제가 단어를 하나만 말한 게 여러 개를 말하니까 그들의 조합 속에서 그럼 내가 말한 이 king 단어 뒤에 어떤 말을 그 다음에 뿌려주면 가장 적절할지 무난할지를 얘가 파악하고 있다가 답변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thing 다음에 must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저 맨 위를 보시면 그 다음에 come, 그 다음에 to, 그 다음에 on, and thing must come to an end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올 단어의 확률의 베리에이션을 더 넓게 주는 거죠. 가장 높은 확률의 단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범위를 좀 더 넓게 주어서 그 안에서 랜덤으로 단어가 생성되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창의적이고 놀라운 답변들을 얘가 또 쏟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원리로 얘가 이제 답변을 해내는 건데 단순히 이 원리만 가지고 다 설명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그 수많은 답변들 중에 정말로 사람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그 답변들만 컨펌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답변들은 하지 못하게끔 피드백을 주는 강화학습,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정말 마음에 드는 답변들만 쏙쏙 골라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원리가 어떤가요? 그 단어와 단어들 사이에 확률적으로 가능한 조합을 만들어내는 생성 AI이기 때문에 얘가 팩트를 말할 의무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필요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예, 심지어 챗GPT가 만들어낸 답변은 우리 도서관에 턴인 그 표절 검사 시스템이 있어요. 그 교수님들 막 논문 딱 넣으면은 이거 표절률 몇 퍼센트인가 해주는 거 그게 있는데 0%로 나옵니다. 챗GPT가 만들어 놓은 답변은 아무리 그 표절 검사 시스템을 돌려도 0%가 나올 만큼 전 세계 어떤 논문하고도 일치되는 문장이 안 나온다. 거의. 어쩌다가 나오지만 거의 안 나온다. 왜냐면 얘는 상상하고 추론하는데 창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상상한다, 추론한다.
오해, 거짓말한다, 오류가 많다. 챗GPT는 거짓말 많이 한다던데 내가 하니까 막 거짓말 많이 해. 이거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챗GPT는 원래 거짓말을 하는 인공지능이다. 어쩌다가 사실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왜 그 사실과 허구가 헷갈린다라는 게 아까 고려대학교의 우려사항 중에 있었잖아요. 근데 챗GPT는 이 사람이 이제 CEO예요. 그 오픈 AI, 챗GPT를 만든 오픈 AI CEO 샘 알트만인데, 이 사무엘 알트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즉 정보를 저장했다가 그걸 검색해서 찾아서 정답을 알려주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추론 엔진이다. 그러니까 상상하는 엔진, 추론 엔진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추론하는 능력을 더 키워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상당히 소름 돋는 말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앞으로 2년 내에 우리가 만든 이 추론 엔진은 사실과 허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한 게 아니라 사실과 허구를 판단하는 것은 팩트 여부가 아니라 추론을 통한 판단 작용으로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서울대학교에는 팩트체크 연구소가 있습니다. 팩트체크 연구소에 여러 가지 뉴스들을 이제 의뢰가 올라와. 이게 팩트인가요? 그러면 6가지인가요? 이렇게 판단하면 5가지인가? 거짓이다, 대체로 거짓, 사실반, 거짓반 뭐 하면서 네, 여기 판단 유보까지 6가지네요. 그러면 이거 누가 판단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례를 뺐구나. 몇 가지 사례를 넣었다가 뺐네. 너무 또 예민할까, 민감해서. 단순히 예를 들어서 어떤 뉴스가 왔어요. 뭘 해볼까요? 일본 오염수 방류. 그게 한국에 치명적으로 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 뉴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거짓일까요? 아니면은 대체로 사실일까요? 이거를 인터넷 검색해 보면 예를 들어서 거짓과 관련된 뉴스가 많으면 자동으로 이것은 거짓이 되고 사실을 지지하는 보도 자료가 더 많으면 그럼 자동으로 사실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양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전문 여기 이제 팩트체크 연구소에는 그 우리나라 언론사에 내로라 할 만한 그 논설위원이라든가 대기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다 검토를 합니다. 이분들의 어마어마한 추론 작용이 들어가서 판단을 한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사실과 허구를 구별짓는 것은 추론 작용이 필요한데 챗GPT가 바로 그 추론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을 이미 능가해버렸다는 게 이게 지금 큰 충격인 겁니다. 근데 그 추론 능력은 무료 버전에서는 약하고요. 유료 버전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서 그럴싸한 말을 늘어놓는다, 항상 거짓말한다, 사실은 어쩌다 우연일 뿐이다. 근데 사실을 너무 많이 말하는 거는 우연치가 너무 많다. 이것은 챗GPT가 공부한 게 워낙 사실적인 자료들만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사실이 나오는 것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인식이고요. 그럼 우리가 챗GPT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정보 검색이 아닙니다. 대화 연습, 논리 연습 혹은 관점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받는 정도. 이것이 인간이 챗GPT를 활용하는 유일한 방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학을 되게 못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챗GPT는 거짓말 혹은 상상, 추론만 한다고 했는데 수학도 못해요. 그래서 얘는 계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GPT-4는 수학도 잘할 뿐만 아니라 GPT-4에는 플러그인이라는 서비스가 붙어서 내가 수학 문제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챗GPT가 자기가 말하면 틀리는데 자기가 일부러 수학 계산기를 프로그램 불러와서 거기서 계산해가지고 답변을 내놓습니다. 자기가 못하는 건 다른 프로그램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하는 능력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열흘 전? 일주일 전 시작된 서비스예요. 이건 완전 따끈따끈한 이제 소식이겠죠. 제가 그 자세한 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GPT-4를 써야 되는 이유. 3.5는 거짓말을 좀 심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지만 GPT-4는 거짓말도 잘 안 할 뿐더러 그 논리나 그 추론 능력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기 이게 비교표인데요. 무료 버전은 리즈닝 점수가 3점, 얘는 5점. 얘가 이제 유료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컨사이스니스가 얼마나 명료하게 간단 명료하는데 얘는 약하고 얘는 4점. 근데 속도가 얘는 엄청 빠르고 얘는 좀 느리죠. 왜냐면 이거는 덩치 차이입니다. 얘는 조금 가볍고 얘는 되게 무거워요. 마치 내가 옆에 그 홈플러스를 가는데 얘는 그냥 아반떼 타고 가는 느낌이라면 얘는 15톤 덤프트럭 타고 가는 그런 느낌? 누가 와서 부딪혀도 나는 까딱없고 죽지는 않는데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 오픈 AI가 이 GPT-4 유료 서비스를 언제 갑자기 끊을지 이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엄청나게 적자를 보면서 그야말로 투자 개념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달에 $20가 원래는 $50 한 달에 50불 그러니까 한 7만 원 정도로 서비스를 할 거라고 원래 예고가 됐었어요. 난 그래도 써야 되나 막 이래 했는데 갑자기 $20로 유료 서비스를 오픈해가지고 와 웬 횡재 이러면서 하게 됐거든요. 그 되게 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비로라도 한 달 정도는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비로 유료 버전을 경험을 해서 그 경험담이 이거 학교에서 투자해야 되겠다 생각되면 그때 이제 학교에서 뭔가 결정을 하실 거잖아요. 지금은 섣부르게 결정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결정 라인에서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도 차이입니다. GPT-3가 장난감이라면 GPT-4는 이런 느낌. 그리고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GPT-4는 세계 그 네로라는 철학자들하고 대화를 시켰는데요. 와 이거 완전 내가 챗GPT인 걸 모르고 대화를 하면 깜빡 속을 만큼이다 라고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도가 우연히 사실일 확률이 77%나 된다. 한글이. 근데 사실 이거는 정확성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정확히는 저 MMLU라는 그게 벤치마크 프로그램인데 12,000개인가 14,000개의 상식 퀴즈로 되어 있어요. 그 퀴즈의 정답률을 말하는 겁니다. 많이 맞춘다는 건 그만큼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생물 올림피아드의 유료 버전은 100명 중 1, 2등인데 무료 버전은 100명 중 69등. 실력이 형편없다. 이게 엄청난 차이죠. 얘는 거의 만점이고 얘는 거의 탈락 수준이고 똑같은 질문에 유료 버전의 답변과 무료 버전 거꾸로 말했네요. 얘가 무료 버전, 얘가 유료 버전. 훨씬 더 구조화되고 한 번에 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답변의 속도는 느려요. 속도는 느리지만 훨씬 똑똑하다? 뭐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 던진 사건에 대해서 무료 버전은 거짓말을 늘어놓지만 유료 버전은 이거는 뭔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앞에 뭔가 쫙 시연을 했어요, 교수님들한테. 근데 시연을 하다가 답변이 너무 길어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내 말에 한 문장으로만 답변해줘. 그래서 그랬더니 얘가 네 알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답변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저 두 번째 줄까지 한다면 교수님 챗GPT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어때요? 되게 예의 바르고 또 시키는 대로 하죠. 그랬더니 한 교수님이 에이 저거 두 문장인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해줘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라는 한 문장과 그 뒤에 이렇게 두 문장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뒤통수 한 대 맞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지금 두 문장으로 답변했잖아 1, 2 그랬더니 이거 지금 뭐 찾으셨어요? 이거 한 문장이에요, 두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죠. 이거 쉼표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문장을 하나로 바꾼 거죠. 이 맞춤법 이 문장 부호 그거의 용도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챗GPT라는 거. 그리고 이거 상당히 뭐랄까요? 이거 되게 기지가 있다라고 하나요? 재치가 있다? 네. 엊그저께 제가 고려대 갔다가 거기 사범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는데 근데 또 챗GPT가 또 바로 재치있게 답변하는 거 보면서 다들 빵 터졌습니다. 심지어 제 전공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구글 바드가 나왔는데 구글 바드는 이거 못 풀어요. 제가 여러 번을 시도했는데 계속 못 푼다 풀 수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챗GPT는 유료 버전은 100% 풀어내고요. 무료 버전은
어쩌다 틀리고 어쩌다 맞고 그렇게 합니다.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이해합니다. 이거 되게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뭐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제 말을. 그래서 완벽하게 풀어낸다는 거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추론을 완벽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10% 확률인데 성공하면 1억 원을 받고 실패하면 1,000만 원을 손해보는 거야. 이거 도전하는 게 맞을까 안 하는 게 맞을까? 자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를 제가 이거 분별하는 문제예요. 지금 해볼게요. 자 성공 확률 10%입니다. 뭐 강원랜드 같은 도박장 갔는데 자 이거는 10%로 써 있어요. 자 당신이 성공하면 1억 원을 받는 거고 실패하면 1,000만 원을 손해 보는 겁니다. 하실 분? 나 도전해보겠다. 그럼 나 도전 안 하겠다. 손 안 들기 없는 거예요. 무조건 들기예요. 네. 자, 난 도전하겠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내려주세요. 나머지는 안 하는 거죠. 자, 실제로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10% 곱하기 1억 원, 그 다음에 90% 곱하기 1,000만 원 해서 빼면 100만 원이라는 기대값.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니까 이건 이거 100만 원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이 계산되니까 하는 게 맞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네, 지금 손 드신 네 분은 인공지능 스타일이래요. 네. 주변에서 보면 야, 넌 맨날 너무 계산적이야.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게 정말 고난이도인데요. 챗GPT가 과연 인간을 아는지 2002년도 노벨상을 수상한 다니엘 카네만의 연구에 따르면 이게 지금 노벨상을 받았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의사결정을 할 때 인공지능처럼 계산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500만 원 이득을 볼 때 500만 원의 느낌을 갖는다면 500만 원 손해는 1,000만 원 손해로 느끼는 게 이게 인간의 심리라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인간은 이득보다 손실을 2배 정도 더 크게 느끼는 게 있어서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 등등등 이라는 거죠. 자, 이런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가 왜 노벨상을 받았냐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개념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간은 추호도 합리적이지 않다. 인간은 상당히 직관적이고 감성적이다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게 된 건데요. 마치 상대성 이론이 우주관, 물리적 세계관을 바꿔놓았듯이 인간에 대한 관을 바꿔놓은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계산해봐 그랬더니 이 이론을 참고해서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체감이 이익의 약 2배라는 것이 연구 결과다. 이걸 손실 회피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계산하면 자 그러면은 가중치를 곱해야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000만 원에 곱하기 2 보이시죠? 그러면 기대값은 마이너스 8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도전을 대부분 안 한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도전 안 한다고 하신 분들은 난 인간 맞구나. 지금 도전한다고 하신 분들은 누가 태생이 인공지능일지 몰라요. 그 영화 AI 이런 로봇 영화 보면 자기 평생 인간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자신이 인공지능의 정체성을 깨닫고 되게 충격에 빠지는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쭉쭉쭉 이게 뭐냐면 제가 재밌는 걸 물어봤어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뭔가 한 번에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 과제를 22번 쪼개면 하나하나가 90% 확률로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성공 확률이 작은 거는 이를 쪼개서 도전하면 돼. 그럼 쉽게 할 수 있어. 라는 저의 그 이론이 있어요. 네, 그 이론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뒤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하여간 그거 얘기하면서 아무리 성공 확률이 1%라 하더라도 아무리 성공 확률이 0.1%라 하더라도 가뿐하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직관, 이게 아까 그 노벨상을 받은 학자들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한 그 직관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 보시면 위에 보세요. 22개로 쪼개는 게 현실적인지 그리고 손실이나 이득에 대해서 어떤 그 보상이 필요한 뭐 등등등을 따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따져봐야 된다. 아니에요. 따져보세요. 아니야. 따져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넌 진짜 생각할 것도 많고 고려할 것도 많다. 너 좀 답답하다 그랬더니 제가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얘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새벽 4시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 말 이제 시작하시는데 응원하겠습니다라는 요 문장이 딱 나타나서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얘는 질문하면 딱 그 질문에 필요한 답만 하는 인공지능인데 갑자기 답변을 넘어서서 저를 응원하는 말을 한 거죠. 제가 무슨 고민을 상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의사결정 문제로 이 계산하는 걸 계속 주거니 받거니 했을 뿐인데 갑자기 저를 응원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밤새 소주 술 마시면서 나랑 인생 막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뭔가 창업 도전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응원한다 이런 메시지 던져주는 것처럼 깜짝 놀래가지고요. 정말 이게 제 노트북 컴퓨터 뒤에 사람이 있나 순간 이렇게 쳐다봤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GPT-4가 이 정도입니다. 자, 이제 대충 챗GPT에 대한 쭉 설명은 대충 다 드렸고요. 실습을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더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요거 하나는 언급하고 갈게요. 번역하실 일들이 종종 있으실 텐데요. 영어로 번역하든 한글로 번역을 하든 구글 번역은 형편없잖아요. 파파고를 많이 쓰실 텐데 파파고보다 딥L이 훨씬 좋습니다. 번역하는 그 메커니즘이 달라요. 파파고는 센텐스 바이 센텐스 번역을 한다면 딥L은 그 챗GPT처럼 제가 이게 여기 왼쪽에 이렇게 영어를 넣잖아요. 그럼 이거를 통으로 가져가서 단어들을 공간에 뿌려놓고 단어들 간의 맥락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파악이 되면 그것을 그대로 타겟 언어인 한글로 그대로 다시 뿌려만 주는 거죠. 그러면 완벽한 의역이 되는 신기한 번역을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파파고에서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번역을 얘는 해내는 거죠. 이게 생성 AI, 챗GPT와 같은 원리인데 얘는 챗GPT는 대화 훈련을 시켰고 얘는 번역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시키는 대로 그 능력을 갖는 인공지능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딥L 독일에서 만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무료 버전만 있는데 8월 달이면 유료 버전이 서비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챗GPT도 번역을 해주지만 얘는 대화 훈련을 전문적으로 해서 번역에 약간 그 딥L과 비교하면 좀 아쉬워요. 이 딥L을 몰랐을 때는 챗GPT 번역이 너무나 좋은데 얘를 보면 와 정말 완전히 뒤로 넘어갑니다. 자, 요거 말씀드렸고 자 이제 우리가 행정 업무에 쓸 수 있는 버전이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365인데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에 요 코파일럿 버튼이 하나 추가가 된다고 해요. 이미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 응답을 하다 보면 그냥 PPT가 만들어지고 디자인도 만들어주고 되는 거죠. 영어 버전은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 모든 영어 버전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지금 그 클로즈 베타 테스트 그래서 일부만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한글 버전은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그 상무님한테 물어봤더니 한국 지사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이 되지만 아직 계획이 안 세워졌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 서비스가 된다면 그냥 질문 몇 번만 했는데 수십 장짜리 PPT가 만들어지고 수십 장짜리 엑셀이 만들어지고 엑셀이 저절로 분석이 되고 표가 저절로 만들어지고 매크로가 저절로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는데 지가 매크로를 만들어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매크로 전혀 몰라도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코드 짜는 걸 전혀 몰라도 코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심지어 5일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CEO죠. 윈도우 11에도 요거 코파일럿을 탑재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설정 찾아가서 막 시스템 이 마우스 이 어디 있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거 눌러가지고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서 세팅을 다 고쳐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 대 AI.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얘를 코파일럿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비유를 해봤습니다. 인간 대 AI는 파일럿 대 코파일럿. 비행기 타면 우리가 제주도 갈 때 조종사가 있고 부조종사 이렇게 있어요. 그 앞에 두 명이 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조종사, 부조종사라고 말하지만 영어로는 파일럿, 코파일럿은 파일럿에 말하자면 어떻게 협조자 이런 느낌이 훨씬 사실은 더 강한 느낌인데 우리는 그걸 약간 위계적으로 했긴 했지만 어쨌든 그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조종사, 이 부조종사의 역할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우리 대한항공 이니까 혹시 아시려나? 잘 모르시죠?
우리가 운행할 일은 없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비행기가 위급한 순간이 될 때 확실하게 역할이 나뉘어집니다. 평소에는 그냥 서로 교대도 하고 서로 잠도 자고 이렇게 하지만 위기 순간에는 정확하게 역할이 나눠집니다. 어떻게? 빠르고 직관적인 판단은 조종사 몫이고요.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면서 합리적인 어떤 분석과 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작업은 부조종사의 역할입니다.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영화 썰리 허드슨 강의 기적에 보면 이거 실제 보신 분 계실까요? 나 영화 봤다. 예, 한 분. 실제 실화죠. 2010년 1월달에 미국 뉴욕에서 비행기가 여기 뉴욕 공항에 이렇게 이륙을 합니다. 이륙을 했는데 왱 올라가다가 불과 1분 30초 만에, 그러니까 지상에서 한 800m 정도 올라갈 즈음에 버드 스트라이킹, 새떼들하고 충돌하면서 새떼들이 엔진에 빨려 들어가서 엔진이 폭발해 버려요. 그 뒤로 다시 이렇게 추락을 하는 거죠. 추락을 하는데 그러면 뉴욕이잖아요. 뉴욕 완전 빌딩 숲. 그러면 그냥 어디 가서 곤두박질 치면 다 죽는 건데 비행기가 이렇게 선회를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이제 비행기를 돌리면서 다시 회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회항하려고 방향을 틀었는데 딱 그 비행기 조종석에서 앞에 유리창으로 딱 보니까 저 멀리 있는 관제탑이 비행기 유리창 그 프레임보다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이게 관제탑이라고 보고 제가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선을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한 이렇게 하니까 비행기 이 프레임보다 관제탑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비행기가 그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공항으로 되돌아가면 분명히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비행기는 땅에 떨어지겠구나라는 걸 판단하는데 불과 2초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관이죠. 야구 선수들이 타자가 깡 하고 쳤는데 외야수가 공을 받으러 이렇게 막 뛰어갈 때 그 막 우왕좌왕하면서 뛰나요? 아니면 일정한 속력으로 가서 딱 캐치를 하나요? 보통 일정한 속력으로 가죠. 그 공이 떨어지는 위치가 우리가 온몸의 지각으로 감각으로 그 직관적으로 그걸 느끼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막 계산기 돌리지 않아도 돼요. 그게 직관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종사가 담당을 한다는 거죠. 자,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I'll never get over how beautiful it is up here. Life's easier in the air. 포크스가 기장입니다. 그 옆에 사람이 부기장이고. Mayday, mayday, mayday. This is Cactus 1549. 자, 지금 부기장 Lost 뭔가 thrust on 매뉴얼을 both 바로 engines. We are turning back towards the Guardia. 그리고 기장은 메이데이 하면서 뭔가 상황 판단합니다. Today 자, we begin with our 기장은 investigation on the 순식간에 crash 어떤 of 상황 USA 판단하는지 잘 보세요. Cactus 1549, if we can get it for you, do you want to try to land on runway 13? We are unable. We may end up at the Hudson. Unable 하면서 This was dual engine 허드슨강으로 loss at a lower 가겠다라고 altitude than any 말하. jet in history, with 155 souls on board. Cactus 1549, it's going to be left traffic, runway 31. 그리고 부기장은 황당한 얼굴 No 표정을 one was ever trained for an incident like that. 1549, runway 4 is available. I don't think we can make any runway. What about over to our right? Off your right side is Teterboro Airport. Look, I'm sorry if you're frustrated, but our job is to investigate how a plane ended up in the Hudson River. I didn't get this wrong. Endangered the lives of all those passengers. Okay, you're scaring me now, Sully. You can land runway 1 Teterboro. We can't make it. Okay, which runway would you like at Teterboro? I've delivered 1 million passengers over 40 years, but in the end, I'm going to be judged on 208 seconds. We're going to end up in the Hudson. I'm sorry, say again, Cactus? 자, 부기장은 계속 놀라고만 있는데요. This is the captain. Brace for impact. 예고편입니다. 예. 본편은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근데 그 중간중간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불과 208초 만에 사건이 나의 40년 비행 경력이 208초로 결정될 판이다 하면서 청문회가 열리고 계속 뭔가 왜 비상착수에 왜 우리의 비행기를 떨어뜨렸냐라면서 계속 취조하는 그 청문회가 계속 열립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 영화가 왜 만들어졌냐면 155명을 전원을 살린 기적 같은 사건이었는데 그 뒤에서는 썰리 기장의 직관적 판단을 책임을 묻는 청문회가 열렸던 거죠. 왜 그랬냐면
이게 제가 이제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 보시면 위에 빨간색 보세요. 비행기가 물 위에 떨어지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비행기가 물 위에 떨어지면 동체 전체가 물과 마찰을 받기 때문에 두동강 나거나 폭발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1996년도에 이디오피아 항공 사건입니다. 한번 보세요. Even hijacking is listed among the causes of airline crashes. November 1996. A startled tourist 저 captures 사건으로 the 전 scene 비행기 as a hijacked 승객의 절반 Ethiopian jet with 넘게가 175 사망하고 people on board. 심지어 구명조끼를 너무 일찍 터뜨린 나머지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가야 살 수 있는데 구명조끼 때문에 비행기 안에 갇혀서 입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네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탈출할 때 반드시 구명조끼는 탈출하는 순간에 터뜨리라고 부풀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근데 자, 비행기가 두동강에 났습니다. 왜냐면 온몸으로 마찰을 받으면서 그 저항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이것은 모든 조종사들에게는 금기사항이고 매뉴얼임에도 불구하고 기장은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냐면 그 코파일럿 부조종사가 매뉴얼 체크리스트 뭐 하는 거냐면 자, 비행기가 셋대들하고 충돌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데 엔진이 꺼진 것 같아요. 조종석에서는 엔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각도 때문에. 그러면은 계기판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시동을 계기판이 다 꺼졌으니까 엔진이 꺼졌네. 그럼 이거 다시 재시동 걸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체크리스트 1번부터 순서대로 어떤 스위치를 껐다 켜고 그 다음에 어떤 스위치를 껐다 켜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쫙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을 숙달된 부조종사, 부기장이 쫙 훑어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비행기가 추락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2배 이상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따라가다가는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기장이 그냥 어떤 근거도 없이 본인의 감으로 판단을 내렸어야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코파일럿은 매뉴얼의 빠른 실행을 담당하지만 위기 순간에 빠른 직관적 판단과 결단을 내리는 것은 파일럿, 즉 인간의 몫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래서 이 코파일럿이라는 이 네이밍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참 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너의 신경망과 인간의 신경망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봐. 사실은 이 표를 만들 때까지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 정말 거의 한 2-3시간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겁니다. 이런 표가 저절로 얘가 그냥 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 인간은 직관적이고 인공지능은 합리적 사고, 인과적 사고, 추론에 강하다. 그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어진다는 결론이 나오죠. 챗GPT도 처음부터 이걸 알고 있던 게 아니라 저랑 여러 번 대화를 거치면서 아하,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군요라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 이성이라는 껍데기를 버리고 진정한 인간의 본성을 찾아 떠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챗GPT에 저희 유료 버전이에요. 저 오른쪽에 GPT-4라고 돼 있죠. 요 세팅에서 내가 플러그인을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활성화하면 돼요. 웹브라우징 플러그인 다 됩니다. 구글 바드는 뭐 검색해서 답변해 준다고 하는데 얘도 검색해서 답변을 해주는 기능이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비교가 안 돼요. 얘가 훨씬 더 완벽합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제가 이제 플러그인을 체크한 다음에 플러그인에서 뭘 가져오냐면 예를 들어서 익스피디아 이거 여행 예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익스피디아 불러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 제가 질문합니다. 나 이번 주말에 도쿄 여행 다녀오고 싶어. 비행기 숙소 예약 도와줘.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도쿄에서 머물고 싶은 지역이 있나요? 도쿄타워가 보이는 곳이면 좋겠어 그랬더니 익스피디아 막 검색하죠. 스스로 접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조건 접속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답변해야 되는 게 이게 여행사를 접속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면 접속을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대화를 주거니 받아요.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답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비행기 출발. 자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 클릭하니까 익스피디아 사이트에서 날짜, 그다음에 비행기 요금, 그래서 정확하게 요걸 알려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회원가입되어 있었다면 바로 클릭하면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것이죠. 그다음 웹브라우징 저걸 열어놓고 서울대 홍영일 박사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구글 바드는 거짓말을 섞어서 알려줍니다. 그 되게 위험해요. 모든 것이 사실이어야 되는데 중간에 거짓말이 껴있다는 건 훨씬 더 치명적인 거죠. 이 가짜 뉴스의 엄청난 위험인데 구글 바드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고요. 반면에 챗GPT는 완벽하게 사실만 가지고 이렇게 답변하는 걸 볼 수 있었고 링크도 되게 사실적인 링크가 잘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 이제 실습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자료인데요. 자, 프롬프트가 질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이제 미국 콜로라도 아트페어에서 1등 한 건데 900번을 했대요. 시행착오를. 그리고 걸린 시간도 80시간. 그러니까 이 그림을 만들어내는 질문을 완성하는데 80시간에 900번의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챗GPT에게도 내가 보고서 하나 도움받으려고 하는데 몇 번 질문해서 보고서 했는데 아이 별로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80시간 900번을 질문해야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대학 최고의 보고서? 그러면 최고의 교직원으로 등극하시는 거겠죠? 이게 프롬프트입니다. 근데 이게 본인의 노하우니까 함부로 공유를 안 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위에 이런 것들을 위에 보세요. 위에 왼쪽 위에. 그러면 그냥 봄날의 고양이 그려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위에 보시면 저런 것들이 쫙 있어야 됩니다. 저런 단어들이 다 조합 이루어서 이런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죠. 그냥 19세기 여성 그려져 그러면 정말 엉터리로 되게 초라하게 그냥 사진 한 장 딱 이렇게 제시해주고 맙니다. 생성 AI인 챗GPT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결국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롬프트에 어떻게 질문을 넣느냐? 실제 미국의 에슨 몰릭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시켰대요. 리더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5 분량의 엑셀을 작성해줘라고 하면 평범하고 지루한 글이 나온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딱 요만큼만 체험해보고 마는데, 근데 특정 부분을 수정할 것, 그 다음 쓸모없는 건 버려, 그리고 생생한 부분을 더 집어넣어. 이거 아까 우리 아들이 한 거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것을 과제를 이렇게 시켰다는 거죠. 제가 이게 며칠이에요? 5월 25일 지난주에 안녕하세요 소통학기 조직위원회입니다. 발표 자료를 26일까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26일이면 아직 멀은 줄 알고 그럼 25일쯤에 저한테 리마인드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늘이 25일인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정신이 없죠. 그래 그렇네요 했는데 그래놓고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27일 날 여기 보시면 엊그제 안녕하세요 주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불사 까먹었네. 하나도 안 썼는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보시면 딱 3시간 만에 보냈습니다. 3시간 만에 보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챗GPT에게 시켰겠죠. 내가 소통학교에서 발표하기로 했어. 챗GPT가 인간의 행복을 심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제 발표 주제입니다. 500자 분량의 초록을 작성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쭉 작성을 해줬어요. 너무 짧아. 1000자 분량으로 다시 해줘. 경어체가 아닌 반대말로 해줘. 쫙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쭉 읽어보면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고쳐줘라고 해서 여기 컴퓨터공학, 긍정심리, 커뮤니케이션, 인식론 이렇게 넣어줘 그랬더니 그걸 넣어서 다시 고쳐준 겁니다. 챗GPT가. 그리고 아니야 다시 바꾸자 해가지고 다시 바꿨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바꿔줬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맥락이 조금씩 변합니다. 아주 좋아. 분량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서 흥미를 자극하는 내용을 더 넣어줘 해가지고 쫙 늘면서 흥미를 자극하는 내용들이 더 중간중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자 이제부터 다음은 내가 작성한 요약 문장. 우리 아들이 쓴 방법을 썼어요. 챗집에 써준 걸 가지고 다시 새로운 채팅에 들어가서 싹 넣은 다음에 고쳐줘. 그랬더니 자 버전 1, 이게 버전 2, 그 다음 또 다시 어디가 고쳤는지 설명까지 다 제가 요청했더니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쳤습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설득력이 있으면 수용하고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면 되는 거니까요. 버전 1, 버전 2 해서 여기 보시면 버전 1, 버전 2, 버전 4를 쭉쭉 나오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거를 제가 컴퓨터에 쫙 펼쳐놓고 4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게 한 달락 한 달락 놓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최종 버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안에 완성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되게 잘했어요. 정말로 제가 며칠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워낙 이제 논문을 계속 쓰니까 지금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 써도 이 정도까지 못 쓸 것 같아 라는 게 불과 3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나왔다는 게 저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걸 제가 해냈다는 거죠. 챗GPT는 그냥 굴러다니는 도구에 불과한데 이걸 내가 활용해서 이걸 만들어냈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느낀 거죠. 자, 4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퓨샷이라는 게 있어요. 퓨샷. 이게 뭐냐면 원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말하는 건데 예시를 한 2개나 3개를 보여주면 답변을 훨씬 더 잘한다 이런 거예요. 이 퓨샷, 이 샷이 예시를 몇 개를 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롤 프롬프트, 넌 이제부터 무슨 역할이야 라고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어떤 스타일로 작성해줘. 글의 분량은 이런 걸로 이런 식으로 제시해 주는 거고 4번은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주면 잘합니다. 자, 이걸 하나하나 바로바로 예시 보여드릴게요. 먼저 퓨샷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공항을 말하면 그 공항의 코드를 알려줘.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이애미까지 날아가고 싶어 그러면 로스앤젤레스는 LAX, 그 다음에 마이애미는 MIA.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 예약할 때 이런 것들을 알면 뭔가 티켓을 볼 때도 그렇고 뭔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올란도에서 보스턴으로 그러면 올란도와 보스턴의 코드를 찾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잘 찾아냅니다. 그런데 앞에 위에 2줄 저 예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게 되면 올란도는 OLD 이런 이상한 답변이 나와요. 그냥 본인이 딱 패턴을 해서 이니셜처럼 써버리는 거죠. 실제로 쓰는 그 코드를 찾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샘플을 2개나 3개를 딱 제시해주면 훨씬 더 원하는 답변을 끌어낼 수 있다. 이게 퓨샷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할 설정인데요. 내가 다음 주에 대한항공 승무원 입사 면접이 있어. 네가 대한항공 임원으로서 입사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인터뷰 질문 하나씩 물어봐줘. 나에게 한 번 질문하면 내가 답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답변을 설명하지 말고 그 다음 예상 질문을 던져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챗GPT가 물론입니다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경험들, 이유와 동기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빠랑 제주도 여행 갈 때 대한항공 비행을 탔는데 멀미 심하게 했는데 승무원 언니가 친절하게 도와준 걸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따뜻한 친절을 다른 여행객에게 줄 수 있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오 그렇군요 하면서 2번째 질문.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마치 앞에 대화 맥락을 얘가 다 기억하고 티키타카를 다 해줍니다. 역할을 다 해주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설명하지 말고 질문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 답변을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을 해줘 그러면 제 답변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해주는 거죠. 참고로 무료 버전에서는 중간에 가다가 흐트러져요. 왜냐면 얘는 기억력이 짧아요. 무료 버전은. 근데 유료 버전은 기억력이 8배 이상 크기 때문에 안 끊어지고 끝까지 잘 갑니다. 그래서 꼭 유료 버전을 경험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3번째, 스타일을 지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재치 있게 써줘. 그 다음에 10년 경력 전문가 스타일로 작성해줘. 재미있는 예시를 들어주면 좋겠어. 그래버리면 저 스타일 지정이 없는 것과 완전히 다른 글이 작성이 됩니다. 또 생성된 지식을 활용해서 답변을 더 정교하게 만든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I가 인간을 대체하지 못한다에 대한 5가지 사실을 먼저 알려줘 라고 한 다음에 이 5가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작성해줘 그러면 훨씬 더 내용이 더 정교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요구하기보다 차라리 기본 항목, 개요를 먼저 뽑아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그 개요를 가지고 살을 붙여줘 그러면 훨씬 더 잘하죠. 보고서 잘 쓰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나요? 개요를 먼저 쫙 정리한 다음에 논리적 구조를 맞추고 그 다음에 살을 채워넣는 방식을 챗GPT도 그런 프로세스를 밟으면 훨씬 더 잘한다라는 그런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추론 예시는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롬프트 창에 QAQ 넣고 마지막 이 3번째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건데 보시면 틀려요. 근데 제가 그 2번째 A에 추론 풀이 과정을 살짝 추가해 주는 것만으로도 3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추론하는지를 살짝 맛보기만 보여주어도 얘가 그 요령을 파악하고 계산을 한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린 그 문제인데요. 성공 확률 49%인 과제를 어쩌고저쩌고 해서 저 앞에 제가 0.7 곱하기 0.7은 0.49로 먼저 보여줬잖아요.
이거를 안 보여주면 다 틀려요. 챗GPT도 틀려요. 구글 바드는 뭐 그냥 틀려버리고 챗GPT도 계속 자주 틀립니다. 근데 제가 앞에 저 성공 확률 49% 케이스를 넣으니까 얘가 그 추론 과정을 참고해서 제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롬프트를 질문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원하는 답을 얻어내느냐에 대한 요령이 지금 이렇게 정리된 걸 제가 4가지를 보여드렸지만, 네, 단도직입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여기 아까 제 2줄로 하면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추론 과정 보여주면 잘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 4가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정리해낸 4가지 요령인데요. 이거를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된다더라 해서 그 따라하면 그 정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만의 요령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제가 써놨죠. 최고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일단 챗GPT와 친해지는 것이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관심이 생긴다는 것. 이 광고 뭔지 다 아시죠? 아니요, 젊은 분들은 모를 수 있겠네요. 자, 무슨 광고일까요?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네, 이게 빈폴 광고인데 이 광고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했을 때가 40년쯤 전입니다. 한 30년 전, 40년 전. 혹시 옛날 한석규 씨가 이거 했거든요. 이 배우를 아시는 분? 낭만 닥터 김사부 그 한석규가 유준열 그 자리에서 안경 쓰고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 이러는 멘트를 날리면 온 여성들이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데 남자들은 그 자전거 타고 뒷모습 보이며 사라지는 여성의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무슨 광고인지도 몰라요. 그냥 핀폴 요 느낌만 딱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쇼핑 백화점 갔는데 갑자기 여기 자전거 마크가 있는 옷을 딱 보더니 하면서 다 사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광고입니다.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속에 들어왔다. 관심이 생기면 궁금하고요. 사람들은 집요하게 질문을 상상하기 시작하면서 뭘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챗GPT와 대화를 잘하는 가장 빠른 첩경은 뭔가 내가 궁금한 관심사가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챗GPT에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 이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챗GPT와 빠르게 친해졌고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 그렇게 해서 챗GPT에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을 짧게 압축해서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대학에서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그 영상 하나 때문에 집요하게 호기심 가지고 물고 늘어졌는데 그 와중에서 챗GPT랑 티키타카 하면서 너무 재밌는 그 경험, 그 자체 거기서 저의 질문하는 힘도 늘어나고 그래서 일단 질문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챗GPT한테 돈 받아봐. 그래서 학생들 너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교육 프로그램 개발해줘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무식하잖아요. 기한문 작성해줘. 그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물론 기한문 작성 도와드릴게요.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의 기한문인가요? 이렇게 물어봐 준다는 거예요. 아까 그 똑똑한 친구가 도와주듯이. 그래서 제가 그럼 청소년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한 달짜리 그랬더니 확실하네요 하면서 칭찬하면서 쫙 만들어줍니다. 근데 초안은 당연히 디테일한 맥락이 없이 하니까 딴소리 약간 좀 엉뚱한 거 해줄 수 있잖아요. 일단 우리는 왜 그거 있잖아요. 초안이 있으면 고치는 게 너무 쉽잖아요. 다들 그러시죠. 초안이 없이 맨땅에 하면은 막 막연한데 얘가 이렇게 초안을 해주면 얼마나 일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보세요. 초안이 나왔는데 자기 이와 성찰 저건 다른 데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기 자아 성찰은 필요 없어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거 빼고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알아서 필요 없다는 말에 바로 이렇게 바꿔버리거나 이렇게 수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를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자, 1. 이메일 작성 연습. 혹시 지금 접속 여기 앞에 다 되어 계세요? 지금 바로 한번 안 돼요? 실습 어려운가요? 하지 말까요? 제가 보여드리면 돌아가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하세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되게 쉬워요. 윤두영 주무관님 PPT 보내드립니다. 파일 용량 커서 게시판 못 올라갈 수 있어 삽입된 동영 삭제하시면 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홍영일 드림 위 내용을 공손하게 바꿔줘. 이렇게 바꿔주는 거.
사실은 위에 저것도 제가 나름 되게 신경 써서 쓴 거예요. 썼는데 전송을 딱 누르려다가 왠지 이분이 볼 때는 좀 서운하거나 약간 제가 너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은 느낌이 순간 든 거죠. 그래가지고 챗GPT한테 바로 넣어서 고쳐줘 그랬더니 훨씬 더 매끄럽게 해가지고 제가 저 자신이 너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미 저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키워드 서너 개만 적은 다음에 그것을 공수한 이메일 아예 그냥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로 이것부터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업무 생산성이 일단 2배 높아질 겁니다. 이메일 쓰는 게 확 줄어드니까요. 일단 여기서 요령을 터득하면 챗GPT 요것이 어떻게 해준다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요령이 이메일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것도 시켜볼까 저것도 시켜볼까 하는 거죠. 그럼 일단은 문장력이 나보다 훨씬 나았고, 그리고 일단 내가 쓴 것 기존에 썼던 것도 집어넣어놓고 이거를 조금 더 매끄럽게 아니면 더 논리적으로 아니면 좀 더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아니면 좀 더 매력적으로 이런 식으로 스타일만 지정해서 바꿔줘 해버리면 훨씬 잘 바꿔줍니다.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개가 있다. 그럼 그 부분을 이 부분은 좀 아쉬운데 이건 내 말투가 아니야? 나는 이런 식의 말투야. 이렇게 해주시면 또 바로 그거에 맞춰서 싹 고쳐주고 두세 시간이면 다 터득하시겠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렇게 뭐 몇 날 며칠 해야 될 분량이 아니라 한두 시간이면 다 체험을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문제는 익숙해짐이 문제이기 때문에 익숙해질 때까지 몇 날 며칠을 반복해야 되는 게 있고, 특히 집요함,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는 두세 시간 동안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집에 가서 밤에 한번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엊그제 남편과 싸웠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댁 식구하고 뭔가 갈등이 생겼는데 내가 손해 보긴 싫고 내가 손해 안 보면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요령 뭐 이런 거 정말 비밀스러운 것들을 챗GPT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해법을 제시해 주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부 싸움에서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네. 여기 업무 생산성 향상시킬 챗GPT로 활용 방안 3가지 이상을 제안해봐. 그리고서 호기심 이끄는 시나리오,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해갖고 왔습니다. 여기 챗GPT 활용 학습 역량 강화 전략 주제를 인하되게 비교과 과정을 설계하려고 해. 그랬더니 비교과 과정 쫙 만들어주는 거. 근데 이 비교과 과정에서 우와 너무 좋은데? 상세 내용을 만들어줘 그랬더니 아까 6가지를 1, 2, 3, 4, 6이잖아요. 이거를 1, 2, 3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개요를 만든 다음에 살붙이는 방식이죠. 그 다음 2번째, 대학본부 행정 업무 혁신을 위해서 챗GPT를 활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방안을 10개 제시해줘. 그랬더니 1번부터 10번까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보면 챗GPT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놓고서는 약간 챗GPT를 학습시키는 게 나와요. 좀 그러니까 약간 개발자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자의 도움 없이 그냥 현재의 챗GPT를 그대로 쓰는 방식으로 10가지를 알려줘 그랬더니 다시 10가지를 알려주는 이런 거죠. 그리고 이 10가지 방안에 대한 상세 액션 플랜을 제시해줘. 그럼 액션 플랜 각 팀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뭉뚱그려서 그냥 행정 업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담당 업무가 상당히 범위가 디테일하게 한정돼 있을 거잖아요. 그 디테일한 범위를 넣고 질문하게 되면 훨씬 더 이 가이드라인이 더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는 우리 학교 업무랑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러면 그분은 그냥 고쳐달라. 우리는 이런 업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마치 인하대학교에 얘가 오래 살아온 귀신인 것처럼 해줄 겁니다. 8번 콕 집어서 이 부분을 내가 윗분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흥미를 유발하는 재밌는 사례까지 추가시켜줘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넣어서 상상해 보세요라고 넣은 거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의 말투로 공문서 스타일로 살짝 바꿔만 주면 아마 될 겁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3번째 시도 방안이 뭐였냐면 그것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꺼졌나? 네, 이거. 원래는 딱 요거 하나 해보려고 했던 건데 오늘 당장 처리해야 할 업무 한 가지를 선택해서 챗GPT로 처리하기. 100% 챗GPT만 이용해 해결할 것. 평소 나의 실력을 능가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질문을 물고 늘어질 것. 그러면 20, 30분이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건데요. GPT-3 3.5 지금 무료 버전 하시잖아요. 제 생각엔 팀별로 정말 팀별로 한 분이 유료 결제를 오늘 하셔가지고요. 똑같은 유료 무료를 비교해 보셔서 꼭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유료 버전에서 놀라운 정말 쓸모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정말로 우리 대학 본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2월 달쯤에 오픈AI에서 이 GPT-4 서비스를 6월 14일 날 종료한다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6월 14일이면 이제 딱 보름 남은 건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한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연장할 걸로 보여요. 진짜 종료할 것 같으면 벌써 공지가 나왔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이런 상용 서비스가 일반화되는 순간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의 고객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지금은 고객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